예, 오늘 새벽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엿새 만에 또다시 이루어진 도발입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으로 출국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 속에 한미일 3자 회담 개최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이인백 협력안보연구원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 2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를 했는데요. 오늘 새벽 다시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오전 5시 6분, 5시 27분쯤에 원산 갈마 일대라고 합동참모본부가 확인을 했습니다.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50km입니다. 궁금한 게 지난번에 발사했던 단거리 탄도미사일 600km를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과 같은 종류인가? 일단 또 정경도 국방장관은 다른 재원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궁금한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지금 그 비행 궤도나 비행 그 거리나 고도로 봤을 경우에는 지난번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이 사정 거리를 짧게 뭐 연료를 줄이거나 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줄일 수는 없다 그러거든요. 600km짜리 250km 줄이기는 어렵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러려면 그게 연료를 줄이게 되면은 그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이게 잘 못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쉽게 이 사거리를 조정할 수 있지 않다 그러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미사일은 다른 미사일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저 범위에 있는 미사일이라는 거 지금 그 신형 방사포 300mm짜리 그게 한 200km 날아가는 거였거든요. 사실 그것도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의하면 이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고 잘 안 맞아서 아직 기술적으로 좀 보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좀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난 5월에도 4일과 9일 닷새 만에 이렇게 발사를 연달아 했었고 이번에도 25일 이후에 엿새 만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무력 시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연거푸 미사일 도발, 미사일 무력 시위 이런 걸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미연합 훈련하고 한국이 이제 도입하고 있는 첨단 장비 여기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이제 북한 스스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때문에 한 거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이긴 하지만 이제 일주일 사이에 또 한 번 또 할지는 모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지만 이게 300mm 방사포일 수도 있고 또 이스칸데르급일 수도 있지만 스카드 계열일 수도 있거든요. 네. 북한이 스카드 계열을 이걸 바꾸기 위해서 한 것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인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체 미사일이 한 1000기인데 그중에 700기가 스카드 계열이에요. 그러면 이 스카드 계열 미사일은 앞으로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대체용으로 이스칸데르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스카드 계열이 300km 나가는 것도 있고 500km 나가는 것도 있고 700km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없애려고 하면은 이럴 때 이제 계속 쏴대는 거죠. 게다가 이제 또 트럼프한테는 면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쐈는데 이것은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이스칸데르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형태의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 중에 하나가 원장님 말씀하신 방사포일 수도 있고 또 스카드 계열일 수도 있다. 어차피 이건 버려야 될 거니까 쏴서 훈련해서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우리가 좀 정찰 자산을 통해서 사전에 좀 이렇게 뭔가 탄착 지점이랄지 포착을 좀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좀 우리 자산으로 좀 탐지 자산으로 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은 먼저 준비한 동향 우리가 사전에 포착했는데 그때 준비했던 거를 지난 25일 한번 쏘고요. 이번에 좀 시간을 여세간에 간격을 두고 쏜 건지 아니면 새롭게 준비를 해서 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이제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겠죠. 내일 이제 조선중앙통신에서 아마 발사체를 공개를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일단 이게 공개할지 안 할지는 이제 우리의 몫이 아니고 북한의 몫이니까 그걸 한번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이라면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필요 없이 그냥 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한미연합 연습이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도발을 더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빨리 예상보다 더 빨리 오늘 아침에 발사가 됐다 이런 생각은 해요. 지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우리 정부의 반응, 대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근데 오늘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방포럼에 참석을 했을 때 또 이렇게 도발이 있었기 마침내. 때문에 관련 발언이 있었는데 표현을 보면 우리 위협 도발을 하면 우리에게 위협 그리고 도발을 하면 북한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다소 좀 수위가 좀 변경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수위가 좀 높아졌네요. 그러니까 우선 보면은 이번에도 이제 포착을 빨리 했는 편인데요. 가장 먼저 포착하는 게 우리 이지스함이 가장 먼저 포착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이제 이지스함을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본에서 그거를 이제 따라가면서 레이더로 막게 되고 그다음에 더 멀리 가는 거는 태평양에 떠 있는 미군 자산에서 전략 자산에서 이제 포착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 어쨌든 그게 사거리가 짧다 보니까 200km 수준이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포착을 해서 이렇게 했는 것 같고 예. 거기에 대해서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적의 개념에 포함된다. 사실 말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국방 백서에 이번에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것에 뺐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해 굉장히 말이 많았고 우려도 많았던 사항이었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를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해서 좀 열린 개념으로 만들어 놨었던 거였죠. 예.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적의 개념에 포함된다라고 굉장히 높은 수위의 발언을 해서 일단은 우리 향후 우리의 조치가 어떻게 될지 조금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시비를 거는 것이 이제 우리 한미 연합훈련 문제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난해 안보학자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 때 해가지고 덜컥 이 연합훈련을 테이블에 올려서 협상 카드를 던져버렸거든요. 그런 바람에 이거는 야 큰일 났다. 이건 한미 연합훈련을 앞으로 두고 계속 시비가 걸리고 못하게 될 줄 압박이 갈 거다 했던 게 이렇게 나타났던 분이고 예. 그래서 그전에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북한하고 전혀 협상의 카드로 전혀 쓰지를 않았죠. 테이블 올리는 것조차를 안 했었거든요. 그것이 북한의 협상 행태가 그렇기 때문이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하고 첫 대면하면서 너무 본인의 개인기만 믿고 있는지 그런 바람에 이렇게 막 딱 빌미가 잡혀서 계속 그 부분에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이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경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고를 해서 만약에 또 다른 이런 류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다시금 정상 수준으로 돌리겠다라고 해서 북한에 지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다 조건부로 북한이 다시금 도발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시금 예전의 조치를 다시금 돌이킬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북한에서 강한 경고가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행동을 하진 않더라도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국민도 좀 안심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우리도 됩니다. 대응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5월 4일 날, 5월 9일 날 북한이 두 번에 걸쳐서 미사일 발사했을 때 그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북한에 대해서 경고하고 싶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7월 25일 날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발사했을 때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정말 갈 길이 멀다. 얼마나 이제 곤혹스러운 표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다른 이제 텔레비전 출연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이번에 경고를 해야 되는데 경고를 안 하고 넘어가면 이게 며칠 내로 또 북한이 분명히 도발을 할 거다. 그래서 그 경고 수준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2017년도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2017년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든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면은 우리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북한이 한 번 더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면 우리도 그에 대응해서 소위 말하는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연습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예. 경고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경고에 이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 대응한다는 의미로 실제로 그 발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제 남북 관계 문제 때문에 수위를 조절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부 합참은 원래 군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어제 저희들이 이 시간에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의 군수공업부 간부 한 명을 제재를 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외화벌이 관련인데 이게 제재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한 명을 했는데 지난번에 25일날 쏘았던 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또 대응 조치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할 수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다시 바로 다음 날 이런 일을 했어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단거리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축소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미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은데 여전히 그러니까 단거리이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위협되지 않는다는 상황 파악 속에 계속해서 의미를 축소하려는 그런 의도가 미국은 계속 보이는데 미국 쪽도 이제는 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추종하는 행정부 내의 사람들의 생각과 의회와 그리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5월 달에도 그랬고 이제 며칠 전 지난 일주일 전이죠. 25일 날 발사한 이스칸데르급에 대해서 뭐 이거 단거리니까 흔히 다른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면죄부를 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면죄부 받았으니까 단거리 미사일은 아무리 쏴도 이제 관계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제 트럼프가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신은 지금 해서 중장거리 미사일만 북한이 안 쏘고 핵실험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해가지고 그 성과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선거용으로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정부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의회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 의회가 민주당이든 또는 공화당이든 지난번 7월 25일 날 이스칸데르급 발사하고 난 뒤에 전혀 다르게 반응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나 또는 안전보장 이사에서 이 문제를 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발표가 안 하더라도 여기 의회에서 다양한 의원들이 이 문제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아직 미국 공식 반응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번 미사일 발사 이후에 미국의 반응은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에서 또 이 입장을 바꾸기도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5월하고 7월하고 두 번 했을 때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비했는데 뭐 그게 뭐 문제냐 그러고 뭐 그냥 단순한 테스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상황인데 사실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라는 것이 다 두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역할은 정책가로서의 국가 공동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가로서의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일정들이 내년에 있고 지금 캠페인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가 입장기보다는 정치가 입장. 그야말로 이게 지금 득표력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인기에 신경 써야 하는 그쪽에 더 많이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금의 북한에 더 있을 수 있는 반발을 압도하고라도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하기는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그게 오를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쪽에 김일수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의회에서 그렇다면 과연 이제 민주당 그 의회에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그에 대한 여론을 이끌어낼 것인지가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달 초에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음 주라 해도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또 다시 그러니까 뭐 지난 5월도 두 차례 연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패턴인데 혹시 추가 도발 그 가능성? 네,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7월 25일 날 발사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아마 국지 도발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뭐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북한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북한이 얘기한 것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평양발 경고를 한국 정부에서는 가벼이 듣지 말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북한이 말 한마디에서 일희일비할 거는 아니지만 이 정도 발언하면 거기에 따른 항상 뭐라고 할까요? 이 자신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꼭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인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국지 도발 만약에 그게 정말 그렇게 도발을 그렇게 국지적으로 도발을 하게 된다면 이거 상황이 완전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지는데 여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어떻게 이것은 북미 회담에 대해서 입장을 바꿀까요? 아니요. 이제 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국지 도발의 양상과 형태와 피해, 한국의 대응. 여기 대해서 우리 한국이 대응을 잘해서 한국이 완전히 그냥 우리가 과거의 연평해전처럼 북한에 대해서 완사이드하게 우리가 그냥 승리를 거두는 그런 형태의 국지 도발을 해서 북한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형태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다른 형태의 한국민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이렇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전체의 비핵화라고 하는 회담 자체의 판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지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저희들이 좋지 않은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좋아질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ARF 아시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리용 외무상이 좀 와서 저기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좀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불참하지 않습니까?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10년 정도 만에 이제 계속 열심히 나와서 ARF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ARF를 통해서 그런 이제 북한 스스로의 그 고립에 대해서 좀 벗어나려고 국제 여론전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곳이 또 ARF였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이번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보면 이제 폼페오가 온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폼페오 국무장관이 사실은요 굉장히 그 북한을 다룰 때 뭐 반발도 심했지만 고압적으로 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양 가서도 이거 뭐 그 리스트 내놔라 그러고 하고 실제로 지난해 10월 네 번째 평양 방북했을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 실무회담을 하자라고 해서 직접 그거를 이제 약속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그때 약속을 받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안 했죠. 그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했는데도 이루어지시가 안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만 하고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랬다가 판문점에서 또 약속, 이번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안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실무회담 회장을 두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이용호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앉혀놓고 둘이 인사시키고 또 3주 안에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었죠. 그런데도 이제 또 안 만나게 되니까 아마 폼페이오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용호에 대해서 가서 세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그 워낙 얼마나 세게 7월 달에 6월 달에 이야기했으면은 강도 같은 그 요구까지 했다 소리까지 외무성에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랬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고압적이었다는 이야기는 저도 굉장히 여러 그 루트에서 듣고 있는 부분인데 뭐 그렇다면 이용호 딱히 리용호 외무상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할 수 있을 만한 또 명분은 없거든요. 일단 그 최고 수위에서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굳이 만나서 뭐 싫은 소리 듣거나 아니면 그래도 괜히 반발하다가 동티가 나거나 하느니 안 만나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여전히 실무 협상에 대한 의지를 조금 뒤로 미루고 있는 그 북한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또 NSC 당국자가 북한의 그 비무장지대에서 지난번 판문점 회동 때 찍은 사진 전달해 주려고 만났다라는 또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럼 일정 부분 접촉은 있었고 이때 정말 그냥 사진만 주고 돌아갔겠느냐라는 게 또 궁금해지거든요. 예, 사진만 주고는 돌아가지는 않았겠죠. 만남이 네. 코틴저라고 NSC 아시아 담당 예. 선임 보좌관하고 예. 그다음에 한국 담당하는 사람이 후크잖아요. 여자분. 그 두 분이 이제 그때 여기 볼턴이 23일, 24일 한국을 방문할 때 같이 왔거든요. 아마 그 시기에 잠시 판문점에 가서 북한의 그 자기 급에 맞는 사람, 그 누군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만났는데 사진만 전달한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나온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빌려서 지금 외신에 나온 말을 인용을 한다면 그래 뭐 곧 실무회담이 개최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됐으면 용 외무상이 ARF에 참석을 해서 좀 폼페오하고 만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대신 오히려 미사일로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저도 저것 때문에 궁금해서 좀 정확을 이렇게 좀 보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지금 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한 게 인데 니어 퓨처라는 게 그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 판문점에서 이야기할 때 두 정상할 때 그 이야기거든요. 그 센텐스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그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북한의 당국자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포지션을 입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했던 말 중에 한 번을 잘라가지고 뭐
분명히 포틴저나 후크 같은 경우는 북한을 굉장히 자주 갔다 후크 예. 같은 경우는 자주 갔는데 정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제 꼬치꼬치 물었을 텐데 굳이 대답할 거리는 없는 상황이니까 공식적으로 나왔던 멘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더 많이 그러면 들어요. 크게 뭐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예, 봐야 그걸 된다는 로이터 거예요. 통신이 너무 세게 이렇게 받은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그 다음부터 사실은 백악관에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톤다운 시키고 있는 분위기가 잡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는 그냥 이 로이터에서 괜히 너무 이거 세게 이걸 좀 보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사실은. 예. 자, 북미 간 실무 협상 아직 소식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한 국방대학 보고서 아세안 동맹국 간 핵 공유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이런 보고서 내용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느 때보다 한미 동맹이 중요한데 다음 달에 이제 신임 국방장관이 9일 정도에 방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번 도발 상황 관련해서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도 관심인데 다시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또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계속 불리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맨날 그렇게 이제 연인 사이도 그렇잖아요. 맨날 뭐 1년 12달을 뭐 정말 싸움 한 번 안 하고 가면 그 연인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거기에 대해서 충돌이 이루어지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연륜을 쌓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동맹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신임 국방부 장관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얘기할 것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북한 핵 문제가 이제 아무래도 핵심이 되겠죠. 게다가 이제 지금 그 기간이 다음 달 5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죠. 5일부터 연합연습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연합연습에 대한 전반적인 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왜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냐면은 이번에 연합연습은 대한민국 사성 장군이 주도적으로 해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최초 한국군의 능력, 그걸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IOC 평가라고 하는데 그 평가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런 데 대해서 아마 궁금한 면이 왜 없겠어요. 그걸 볼 거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얘기가 있을 텐데 말이 그렇지 5억 달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것이 어찌됐든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 가지고 올 3월 달에 통과시킨 것이 하여간 뭐 1조 한 3,400억 정도 되잖아요. 이러면은 이것이 주한 미군의 인적 부담금을 뺀 50%란 말이에요. 잠깐만요. 민관정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죠. 금요일 날 이제 일본 가기가 열립니다. 그렇죠. 백색 국가 제외에서 한국을 하겠다는 게 일본 방침인 것 같은데 그날 확정되면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과 저희들이 사실 한반도 안보 문제를 참여가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경제 갈등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번 사태가 좀 조기에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저 화이트 리스트라는 거 사실은 그 전혀 안보 문제와 관련 분리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에서도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하게 지금 이렇게 걸어놓은 상황이에요.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안보 분야, 경제 분야에서는 이렇게 조금 일본이 저렇게 거칠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우리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경제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단기적으로 더 확전되지 않게 해야 되는 외교적 협상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이제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걸려 있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일단 강경화 외교장관이 이제 일본 가서 아마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하고 같이 방콕 가서 방콕 가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 예전에는 이 외교 통상부였거든요. 그때는 그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이제는 통상 기능이 그 통상 산업부로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그래서 일본도 이번에 외교장관 그 만남을 아마 응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일본하고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야기할 부분이 하게 될 것 같다. 그다음에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럴 거다. 일본 쪽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외교적으로 다 그렇고 그리고 의원에게도 좀 나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어쨌든 서로 감정적으로 서로가 안 부딪히는 선에서 가장 서로가 피해를 적게 보게끔 좀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